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16일 월요일이고 4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한 회원분이 여쭤보신 것 때문에 오늘 방송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카카오를 매수해도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느낌은 서로 알았어요. 사실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제 회원의 매수 사유는 이랬거든요. 카카오가 조정 시 매도해도 되느냐, 카카오뱅크 대출을 해보고 사용해보니 너무 좋았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 매수할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 네이버처럼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 또한 어떤 인공지능 4차 산업 대장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차트나 분위기상 어떤 보유자들의 몫인 건 알겠지만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고,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굳이 매수를 해서 따라간다면 적어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어떤 기준을 잡자. 그러니까 기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일 이동평균선이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라는 게 아니라 매도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제가 최근 회원들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한 7월 정도 이후에 어떤 회원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큰 의미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어떤 구성 없이 구성 없다는 말은 좀 버벅일 수 있다라는 거고 뒤죽박죽 섞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매수와 매도 하는 어떤 이 원칙이, 저는 이걸 원칙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절대적인 어떤 무슨 비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원칙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지켜서 좋았을 때도 있지만 지켜서 안 좋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 계좌는 플러스가 돼 있었더라 라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그 경험이 확신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것 같고, 제가 주식을 시작한 1996년 겨울이었거든요. 다행히 많은 방송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제 목소리가 그래도 젊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주식 한지 그렇게 오래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 횟수로만 좀 오래된 거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식할 때. 저는 한 10년 차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IMF가 아니죠. 서브프라임이 이 언저리 때, 그 당시 추석 정도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와, 이거 뭔가 좀 달리 해야겠다, 뭔가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뭔가 저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어떤 원칙을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아마 이번 방송을 보시면 꽤 많은 어떤 궁금증들이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또 저희에게 아마 매도할 때 저희의 어떤 그 호흡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96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어, 그 예전에 제 또래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관련한 어떤 서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도 아니고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쓴 책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매매 패턴을 공부하면서 주식이 재밌다라고 느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때 워렌 버핏의 저자 그 한국인의 저자인데요.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맞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도 안 맞고, 그렇죠? 워렌 버핏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저도 역시 버크서 회사의 주식을 서프라임 때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워렌 버핏은 이제 주주 서한이라는 어떤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녹여 보내거든요. 운용사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리포트처럼. 지금 그런 것들을 읽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읽었던 96년도의 그 책과 비교해 보면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매도 원칙을 결정하고 원칙으로 삼은 어떤 흐름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에 컴퓨터가 생긴 거는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2004, 5년도 2004, 5년도 넘어섰네요. 2005, 6년도인가요? 2000 한 5년 정도 지나서 컴퓨터가 저희 집에 생겼고 그때 인터넷은 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인터넷은 안 됐고 요 언저리 조금 지나서 인터넷도 연결을 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교 때는 대학교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레포트를 뭐나요 지금 한글이나 이런 워드로 쓰지 않았고 전부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아마 다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아실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가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매매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 뉴스 말미에 보면 그 한 화면에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삼각형, 하락, 상승 이렇게 종목들이 나왔었어요. 중요한 종목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거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한 세 종목이 있으면 아버지는 한 종목을 보고 적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매수한 종목의 종가를 이게 이거를 이제 자막이 이제 뭐 몇 초 사이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정확한지는 기억 안 나지만 포항제철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임무는 이제 포항지철을 보고 있는 거고 종가가 딱 나오면 그걸 적어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녁 끝날 때쯤에는 항상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종가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차트가 없고 종가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11,000원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11,500원이다.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비슷하게 어떻게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좀 숫자를 작게 해볼게요. 뭐 10원이다. 내일은 11원이다. 8원이네. 7원이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10원으로 왔고 11원 오고 12원, 14원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이런 흐름을 가는구나라고 이해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적인 추세만 보는 거죠. 단지 며칠 정도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A4지가 그죠? A4지가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10원, 뭐 11원, 15원 뭐 이렇게 적다 보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그럼 또 A4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써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흔히 아주 편하게 보는 어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아주 편한 방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이게 만약에 놓쳐버리거나 그날 뉴스를 못 보면, 신문은 저희는 어릴 때 가난해서 신문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되려 신문 배달도 해보곤 했었는데, 어, 그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신문 뒤에 거를 보고 신문 뒤에 보면은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서 혹은 다 적지 못한다면 가장 금요일 날의 어떤 종가라도 적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뉴스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뉴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정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매도하기도 어려웠어요. 수익 그 매수 매도하려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정보들만 보고 단기 정보로만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았는데 또 매매 자체는 장기 중장기로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완전히 안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사려면 객장에 가야 돼요. 객장에 가서 종이에 써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객장 직원한테 나 100원에 이 종목을 매수해 주세요라고 해서 종이에 기다려서 순서 기다려서 종이 매수 매도가에다가 100원 쓰고 직원한테 제출하면 그 직원은 받고 확인하고 저를 확인한 후에 입력해서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정가냐 시장가냐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사주세요, 체결해 주세요라는 어,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 때는 단타가 있기가 어렵죠, 그죠? 단타 하려면 또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 가지고 이거 매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째려볼 거예요. 그 직원들이 이 사람 이거 나를 미쳤나 바빠 죽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방금 사자고 해놓고 왜 또 방금 팔자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 시작했던 96년에서 저의 경험상입니다. 다른 분들은 컴퓨터가 96년도부터 컴퓨터가 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꽤. 하지만 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5년도 정도까지는 단타는 불가능했고, 저의 환경상. 그리고 오직 신문에 의한 혹은 뉴스에 의한 종목 매수 매도를 했고, 하지만, 그 외국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욕구가 많았죠. 외국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엄청난 게 좋은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차트가 나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차트에 대한 어떤 욕망, 어떤 갈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 개인 그 컴퓨터를 사면서 해결을 했고, 근데 이런 당시 때 제가 처음 읽었던 방식은 뭐냐면 책 맨 처음에는 어, 저의 지금 매수 매도 원칙이 정해지는 데까지의 어떤 그 과정들을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의 매수 매도 원칙들을 좀 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도 오래된 책들이 많아서 연도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주식 캔들 차트를 만들었던 혼마 문해이사 이사의 그 어렵고도 재미없는 책을 저는 봤고 여기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에 상당히 중요한 무언가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 없이 대충 이제 흐름에 맞춰 보면 찰스 다우가 쓴 다우 이론 있죠? 다우 이론도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트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만든 그죠?
찰스 다우의 책 아주 흥미있게 봤고, 그 언저리 때 보면 아마 그 일목균형을 쓴 호소다 고이치죠. 호소다 고이치 맞나요? 고이치. 이 책을 2000년도 초반에 봤던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봤냐면 아는 지인 증권사 다니는 사람에게 그쪽 회사에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그 원본에 밑에 주석 한글로 이게 설명을 이렇게 단 그 A4지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소다고 그 일목균형표가 책으로 나왔던 거고, 이런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D 겐, 어떤 각도 이론을 만든, 그죠? 그 다음에 다우가 아니죠.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엘리엇이 쓴 책을 처음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란 책이 사실은 이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엇이 직접 쓴 그 엘리엇 저자가 쓴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제자들이 쓴 책도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좋고 이렇게 쭉 오다가 어떤 윌리엄 오닐이라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술적 분석의 이야기들이 좀 많다면 그 다음에 저는 또 그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상당히 놀래면서 봤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시초가 된 벤자민 그레이엄 책과 어떤 기술적 분석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니콜라스 다비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빼먹었던 것만 적을게요. 또 니콜라스 다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있죠. 존 볼린저가 쓴 그리고 뭐 잭 슈에거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 봤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은 다양하게 했거든요. 책들이. 근데 기본적 분석은 이 책 한 권, 이 사람 쓴 책 한 권이 그냥 전부라고 저는 보여졌었어요. 그 당시 때는. 지금도 거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갑자기 책 제목, 그 월가를 떠난 전설적, 피터 린치라든지 뭐 그 당시 때의 어떤 조금씩의 기본적 분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매수하는 방식들, 뭐 패그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나오긴 시작했는데 전 당시에는 벤저민 그레이엄 책 하나가 너무 충격이었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이 책은 너무 어렵고 해서 한 번 읽으면 이해 안 가고요. 한 세 번 정도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었고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보긴 했지만 이 책만큼 기본적 분석을 다루는 책은 없다라고 보고 이게 만약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떤 현명한 투자자라는 좀 쉽게 표현된 책도 있고 이거 역시도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화 시켜서 어떤 정리화된 그쵸? 어떤 요약집 같은 책도 있거든요. 이런 식을 저는 96년도부터 해서 한 5년 전까지 아마 그때가 제일 열심히 주식 공부를 했던 시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 깨달았던 것들은 깨달았고 매도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사실 이 레전드들 흔히 말하는 구루라고 하죠. 구루. 이 고수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구나. 매수할 때, 매도할 때의 어떤 원칙은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그 각자 전설들이 정한 원칙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차트를 펴놓고 보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거를 나중에 음, 어, 조금 이해를 했을 때 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아, 일목균형표를 썼던 일목산인 그러니까 호소다 고이치가 얘기했던 어떤 시세가 역전이 되면서 아니 호전이 되면서 후행스팬이 돌파하는 그쵸?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윌리엄 디 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놔서 50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뭐라고 할까요? 값들 그리고 그것들을 최근에 트레이더들이 좀 계승해서 피보나치 수열로 다가가면서 어떤 보조지표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 어떤 그 어, 유명한 책이 있죠. 그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 제가 갑자기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돌파 매수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차트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주간 차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이 주간 차트에서 본다면 매수하는 타이밍은 전설로 남아있는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그쵸?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어, 여러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마 어,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나중에 더 빨리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이때 상당히 겸손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전에는 그러니까 IMF는 서프라임 프라임 정도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좀 잘못 만지는 바람에 어, 잠시만요. 화면 좀 늘리고 다시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 어느 그 이 서브프라임 정도 한 약 한 10년 좀 넘긴 했었죠. 한 10년 차 정도 시기 때부터 상당히 그때부터 겸손해졌고 이 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 당시에 지금 시장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나면 바로 찾아가서 며칠이고라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좀 며칠 동안이라도. 어, 그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겸손해졌냐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어느 순간 주식은 사는 순간, 그죠? 매수 단추를 누르는 순간 확률은 50%다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종목을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하더라도 매수하는 순간 50%다라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겸손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통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생긴 지 지금 한 1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거의 건 빼고 1929년 그 대공황 이후의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보통 서브프라임 전후 정도까지 해서 어떤 외국에서는 백테스트를 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백테스트냐면 전 세계의 어떤 고수들이 쓰는 매수 매도 방식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뭐라고 할까요? 활용해서 누가 가장 수익이 좋았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누가 가장 수익이 좋았냐. 그리고 시장이 강세장일 때, 약세장일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유용했나. 이런 백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상당히 겸손해졌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는 거의 다 수용을 했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거를 저희 우리 시장에서 저 역시도 요 당시 때, 서브프라임 이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왜냐면 서프라임 때의 하락에 어떤 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무언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프라임이라고 하면 이대로 볼까요 한번?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확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지금 제 차트에서는 잘 안 나와서 잠시만요. 이걸 한번 늘려볼게요. 그쵸? 요 구간, 요거를 요 언저리죠, 그죠? 요 언저리 이 구간인데 사실 주간 차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때는 전 세계가 망하는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의 책도 맞지 않는 것 같았고 해서 그때 저 역시도 상당히 겸손해지는 기회가 됐고 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저도 이 당시 때 한국 시장에 적용을 했었고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같은 결과값이 같은 통계가 나왔거든요. 뭐 디테일하게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계는 같더라고요. 통계값은. 그래서 이 방식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방식은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식이 상당히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간단하지만 직접 따라할 수 있을 정도라고 좀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자꾸 제가 화면 조작이 어색해서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화면 조작이 어색해서 자꾸 좀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잖아요. 시장이 어떤 이렇게 강한 신고가를 낼 때 사람들이 추격하는 매매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큰 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일단 플러스 매수한 단가보다 한 20%에서 뭐 한 30%요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 수익이 이 정도권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종목을이라도 대부분의 종목은 이익 실현을 해도 좋습니다. 이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예외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정확한 타이밍,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하면 흔히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흔히 말하는 피벗 포인트라고 하는 그죠? 제시 리버모어가 사용했던 피벗 포인트에서 정확한 거래량과 함께 바닥을 잘 다진 종목이 실적이 아주 훌륭한 종목이 거기에
아주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진 모습에서 강하게 돌파할 때 그런 피벗 포인트에서 매수했을 때 보통 한 2에서 한 4주 정도 사이에 20% 정도가 수익이 나버리면 이 종목은 6개월 보유합니다. 6개월 이상. 이것만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룰은 변하지 않아요. 일단. 그쵸? 일단 첫 번째는 요거고, 이제 하나씩 덧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큰 원칙은 이건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사실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즌에 어떤 최근에 기사화 많이 되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도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느냐. 뭐 SOL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저같이 어떤 성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흔히 말해서 완전히 저평가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담배꽁초 같은 주식들, 과거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했던 것처럼 그런 주식을 사서 50% 정도 혹은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매도해도 되고, 혹은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마이클 에들슨, 그 책은 제가 저자를 까먹었는데 뭐 안전한 투자 기법인가, 보면 마이클 에들슨이 말한 어떤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ROE와 퍼의 조합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이것도 사고 이 종목도 사고 이 종목도 사고 이 종목도 사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성장주만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주는 지금같이 시장이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요인이 되고, 그런 요인들이 모여서 주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성장하는 것들, 성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그냥 증가가 아니고 증가의 가속도가 붙는 회사를 매수합니다. 증가의 가속도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순이익이라고 얘기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EPS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죠? 어닝 퍼 셔어라고 하죠. EPS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 EPS의 증가율에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EPS가 이렇게 해볼게요. 2013년, 14년, 15년, 16년 뭐 이런 식으로 갔다 보면 EPS가 100원이었다가 150원이었다가 50원씩 증가하는 200원, 250원 이런 기업이 아니고 100원 증가했는데 150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250원이 되고, 그죠? 그다가 한 450원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가속도가 붙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를 저는 무조건 이런 회사들만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매매하려 저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1929년부터 보통 서프라임 전후까지 해서 시장을 분석한 통계에서 가장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수익이 좋았을 때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EPS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ROE가 ROE가 껑충껑충 뜹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실적을 보면서 EPS를 계산해서 작년 뭐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저는 ROE만이라도 보라고 하고,
ROE가 증가율이 역시 이런 회사를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ROE가 10%였는데 8, 이게 1년마다 그 다음 연도에 6, 3 이렇게 쭉 떨어졌던 ROE가 갑자기 5, 10, 20 이렇게 되는 ROE가 증가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요. 보통 이런 흐름이 보이면 주가 상승이 가장 큰 때는 요때까지예요. 요때까지. 이때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 제가 그 찾아본 결과 보통 2년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큰 상승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막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리는 요인이 되죠.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흐르지? 저점인가? 저점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ROE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7년 올해죠. 내년 18년, 19년도에 예측치까지 나와야 되고 16년, 15년도라고 하면 ROE가 지금 예를 들어서 8, 6을 ROE의 바닥을 보고 이번 연도에 ROE가 다시 9로 갔다가 내년에 한 15까지 올라가요. 회사의 ROE가. 그 이유는 이제 뭐 보지 일단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 좋아지는 회사들은 이거는 올해 꼭 결론을 안 보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계속 접근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떤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고 이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ROE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9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ROE가 15로 안 가고 내년에 그죠? 내년 18년 19년에 안 가고 다시 한 7 정도로 ROE가 빠진다.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실적이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순이익은 증가할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올해로 봤을 때가 실적의 클라이막스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트레이딩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고 나서 한 20% 정도 이상 올라간 종목에서는 이익 실현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뭔가 아까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더 가고 싶어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이번 연도가 최고다. 근데 내년까지 최고인 회사가 있고 올해 최고인 회사가 있다라면 올해 최고인 회사는 내가 매도를 해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다 매도해 버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내년까지 최고의 종목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매수하자마자 한 2에서 4주 사이에 20% 정도 수익이 나버리면 그거는 6개월까지 보유합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런 원칙이 있었을 때 내년에도 최고의 어떤 ROE가 있고 사자마자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큰 틀로 보는 게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큰 틀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좀 올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실적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종목을 또 한번 보고, 최근의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제가 디오를 좀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디오. 디오는 저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디오를 이때부터 해서 이거를 전체 다 이익을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월간 차트로 보면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거는 음, 잠시만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방식이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오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차트를 보지 않고 실적을 먼저 봐야죠. 그럼 실적을 펴놓고 연간을 눌러서 한번 봅니다. 봤을 때 ROE를 한번 볼게요. ROE. ROE를 보면 요 당시 2014년도의 ROE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바닥부터 해가지고 요렇게가 좋아지죠. 요렇게, 그쵸. 마이너스 9였던 ROE가 14년도에 15년도에 15로 점프를 합니다.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하죠. 16년도에 ROE가 22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7년도에 ROE가 이번 연도에 ROE가 17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언저리부터 바닥을 다질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예상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부터 매매 관점으로 보냐면 그리고 이런 종목을 ROE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일단 분명히 변동은 있겠지만 어,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바닥 그러니까 14년도 뭐 한 중순 정도부터는 14년도 중순부터는 바닥을 다질 거고 그러다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15년도에도 오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16년도까지 오르는데 17년도에 ROE가 하락한다라는 거면 16년도 중순 정도부터는 어떤 고점을 만들면서 빠지겠구나라고 일단은 파악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면 요 당시 때가 딱 그래요. 요 당시 때가 16년도 중순이었고 여기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가 14년도 중순이었거든요. 14년도, 16년도 중순 요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냥 감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 적어도 월간 차트에서 제가 여기를 이 검은 선을 하나 이렇게 깔아놨죠. 이 검은 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10개월. 10개월이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되니까 10개월이면 200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뚫리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밑에 거래량이 쭉 마르다가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저도 항상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1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주간 차트를 봅니다. 요 당시 때 주간 차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요 당시거든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요 당시거든요. 이때 이제 14년도 중순부터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들었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2014년도가
계속 내리다가 2014년도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몇 번의 바닥을 줬는데 사실 이때도 엄청난 사고 싶었는데 좀 많이 참았습니다. 참았고 요 날이겠죠? 딱 해가 바뀌는. 그렇죠. 요때 딱 20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 보이실지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할 줄 몰라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요때 상당히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함께 종가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안에 그리고 이 빨간 선 이게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10주예요. 10주면은 50일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저는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자꾸 또 버벅이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 상에서 이 10개월 선을 넘어가겠구나라고 보면,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가, 그죠? 그때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을 때 밑에서 이제 요걸 뚫어버리죠. 요거 주간 차트에서도 보이고 월간 차트에서 같은 색깔이에요.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대상인 거고 뚫자마자 안 사도 됩니다. 보통 뚫자마자 사고 싶어지거든요. 뚫자마자 사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부터 관심권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어떤 앞에 매물대들을 좀 벗어나는 순간부터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매물대가 요 정도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매물대를 좀 의미 있게 보거든요. 요 정도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 위치예요. 이 위에부터 매수해도 됩니다. 이 위에 구간만 수익을 취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당시 때 있잖아요. 요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좀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요때 매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월간 차트에서는 10개월 선을 위에 있는 것들만 매매한다라는 거고 주간 차트에서 특히 사실 요때가 중요한 위치이긴 하거든요.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요 당시 때가. 그렇죠? 3월경 정도부터 해서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과거보다 확 뛰어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일간 차트로 보는데 월간 차트에서 10개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를 넘어와서 이제 매수할 자리를 찾습니다. 여기를 이제 뚫는 거죠. 이 검은 선이 200일, 빨간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빨간 선을 이 검은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서부터 이제 매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수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검은색을 만약에 뚫었는데 이때 못 샀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이제 못 샀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라도 사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면 되는데 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필요 없는 건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 일간 차트에 제가 깐 선은 어, 다 지우고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제가 아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제가 일단은 일간 차트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일간 차트 안에서 제가 지금 보는 게 검정색이 200일선, 그죠? 빨간색이 50일선, 아이고, 50일선,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11선이라고 11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 뭐냐면 일단 200일 아래에서는 매수 안 하죠. 그래서 200일 위로 올라오는 것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의 트레이딩 구간은 무조건 200일 위에 있는 거에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되 더 하나 축소해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만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가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이때는 매도. 적어도 요 원칙은 일단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간 어디에서 매수하든 매도하든 어떤 원칙도 있어야겠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이 과거에 이런 박스권들이 좀 무서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저는 요런 박스권 안에서는 저는 좀 잘 매수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설령 여기를 뚫었다 하더라도 매도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도의 위치가 요 위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근거를 또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여기도 2에서 4주 정도가 중요해요. 사실 뭐냐면 200일 위에 있는 것부터 무조건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200일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고 50일과 10일로만 나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이 위에서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느냐, 그렇죠? 이걸 한번 이제 200일을 한번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어, 제가 상당히 지금 오늘 너무 버벅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매수를 가장 중요한 건 50일선입니다. 50일을 뚫어서 이제 매매를 했어요. 거래량과 함께. 근데 이제 50일선이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매매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이제 매매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할까요? 한 4주에서, 잠시만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애우기 쉽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에서 4주 정도를 종목이 이렇게 50일 그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쭉 간다면, 그죠?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게 잘 가서 이 위 파란색 10일 이동평균선이요. 10일 이동평균선을 2에서 4주 동안 깨지 않는다면 이거를 매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좀 내려오고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고 하는 것들은 2에서 4주 안에 10일 이동평균선을 타지 않고 자꾸 흐르거나 추세는 상승이지만 자꾸 변동을 준다면 그거는 10일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면은 너무 빠르고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도의 기준.
이걸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쭉 보면 쭉 왔죠.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 파란 선을 타고 계속 종목이 가죠. 여기서 한 번은 깨집니다. 쭉 이 정도로 가죠. 근데 이 기간 자체가 한 여기서부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반 정도, 네 달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이러면은 한 네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0일 이동 평균선을 쭉 타고 왔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특성이 이제 그렇게 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매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가 요 언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상승하는 거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승 안 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뭔가 패턴이 좀 달라지죠. 패턴이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수 기회를 좀 찾아야겠죠. 찾을 때 이때 매도를 했잖아요. 이때 매도를 했으면 그 다음은 50일 정도에서를 이제 매수를 이제 준비를 하던지 다시 빠지고 올라갈 때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다시 요때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가는데 보면 어때요? 여기서 다시 신규 매수를 했는데 금방 10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빨간 선, 50일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빨간 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매도를 할 때. 쭉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요때 물린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걸 거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2016년도 이제 그 중반이 넘어갔고, 그쵸? 2016년도 중반이 넘어갔고, 우리는 아까 실적에서 2016년, 2017년도라고 할 때 ROE가 이렇게 17년도에 하락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끊죠? 2016년, 2017년 ROE가 높았다가 ROE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 때 어떤 결과를 봐야 된다고 했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했죠. 이때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16년도 7월경인데 요때 이제 이제 끝나는 이제 장세가 오는 거고, 사실은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이거를 마지막 랠리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의 보통 제대로 된 마지막 랠리는 보통 마지막 랠리 때 보통 100%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 당시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너무 정신없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일 실전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전 사례로. 오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너무 버벅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는 즉시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 구간 언저리에 나의 수익률이 매수가 대비 올라왔다면 이익 실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익 실현을 고민할 때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다 이익 실현해도 되지만 매수하자마자 2에서 4주 안에 이런 수익이 났다면 6개월 정도 이상 보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추가로 내년에 ROE까지도 좋다면 6개월 정도 보유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목이 최근에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제가 생각했던 이 피벗 포인트, 이런 피벗 포인트에서 이거를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고, 사실은 이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매매는 했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매매 시점이었거든요. 매매 시점이었고, 그렇죠? 이때 매매를 해서 사실 여기서 이만큼 지금 50% 정도 수익이 났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 정확한 타이밍, 이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매에 들어갔을 때 셀트리온은 내년에도 2018년도에도 ROE가 2017년도보다 ROE가 높고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에서 4주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수익이 났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일단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개월 수로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 기회를 계속 보면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오를 만약에 본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라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생각을 해볼게요. 매수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견딜 수 있냐예요. 견딜 수 있으면 보유합니다. 하지만 내 인내력에 상식적으로 그래 너의 원칙은 알겠어. 그래 6개월 근데 난 바빠. 이러면 이익 실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하나하나씩 해서 저희 회원들이 이제는 카카오라든지 어떤 달리는 말에 어떤 매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카카오를 한번 보면 카카오에 사실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물대 정도의 어떤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정도의 곳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선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이 곳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때부터 매매를 했고, 그럼 매수하는 타이밍은 이 50일 근처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매매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급등해버리면 그 다음은 10일에 붙어서 매매를 하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긴 꼬리가 나왔다는 게 사실 이거 스파이크가 나왔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거 최근 들어서 이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한 7주 이상 한 2에서 한 4주 이상을 1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두 차례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사서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끝낼 때 매도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서 1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모양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던 거, 1번 플러스 20% 이상이었을 때 이익 실현을 고민하자. 그거에 근데 기초가 되는 근거는 실적이라는 거. 두 번째, ROE를 항상 유심히 보자. 세 번째, 월간 차트에서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는 것만 쳐다보자. 네 번째, 월간 차트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 주간 차트 상에선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하고, 주간 차트 상에서도 적어도 1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매도 하자. 그리고 5번 매수시, 그 다음에 일간 차트로 왔을 때 매수시 어떤 1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특징을 봐가면서
그에 맞는 매매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잘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말씀드려서 아마 혼란스러우시지 않을까 이런 좀 죄송함이 좀 들지만 내일은 실전 사례를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를 하고 저희가 오늘 저희가 포트폴리오 2차 전지라든지 IT 쪽에 변경이 있었던 내용들은 내일 정도 한번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매수한 내수주 종목들도 어, 우리의 지금 원칙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길게 정신없이 좀 방송을 한 것 같아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제 매수 매도는 더 이상 이제 의문이 들지 않도록 음, 어떤 뭔가 중간이 없도록 기다 아니다가 나올 정도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